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13 총선 끝난 지 한 달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 개원이 될 텐데요. 앞으로 진보정당 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작년에 모시고 처음 모시는 그래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 저기 장윤정 기자님하고는 예. 항상 보는 것 같은 느낌. 늘 그 모습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지금 4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네.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이 우와.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이 비디오로요. 아, 그러면 예, 지금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오마이 TV,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화장을 잘하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으신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심상정 대표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난 지 그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아직 하루도 못 쉬었어요. 하루도 못 쉬셨어요. 아니 그 당선 인사 다니시느라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당선 인사도 다녀야 되고 네. 당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당의 평가나 또 이후 방향도 네. 빨리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당 대표 되면서 네. 우리 정의당을 그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당의 리빌딩을 고민하고 있어요. 당의 리빌딩. 네. 궁금한데요. 본격적인 당의 리빌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네, 뭐 이제 그 뭐 가시적으로 네. 그 어떤 국민들께 좀뭐 획기적인 것을 내놓는 그런 뭐 역할은 이제 원내에서 해야 될 거고 네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후보가 54명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54명의 지역구 후보를 가지고 네. 큰 성과를 내기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직 그만큼 네. 저희 당이 이제 허리도 취약하고 뿌리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네. 정책 제일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네. 또 그 전당적 교육 그리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네. 지방 조직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 3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 4년 차 들어가는데 중앙당 만들고 시도당까지 이제 아직 시도당이 그 정식 창당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위원회까지 좀 제대로 구축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뭐 시도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선거 끝난 다음에 더 일이 더 많아요. 많을 수밖에 원래 없고. 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사실은 뭐 이제 진보 진영의 통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 뭐 조직력을 강화하는 네. 그런 사업들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다운 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책제일 민생정당 노선은 사실 진보정당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사실 네. 그동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정책 노하우로 결국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시 2012년 대선 후보마저도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정책을 갖다 쓰는 뭐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야 전문성은 정말 뛰어날 텐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은 좀 안 드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번 선거가 네. 뭐 이미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은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에 찬
그런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보통 회고 투표냐 네. 전망 투표냐 이야기할 때 철저히 회고적 투표였고 그런 뭐 초창기에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일려 다야구도 때문에 네. 새누리당의 압승을 뭐 보통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심판 욕구가 결국은 이제 구도까지를 넘어서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일당 만들고 또 그 일당에 대한 심판으로 또 국민의당을 네. 이제 호남일당으로 만들고 네. 호남일당.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심판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미래 과제로 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사실 20대 국회는 네. 그 야당들의 실천을 이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7.2% 6석을 얻었는데 저희 뭐 두 자릿수 의석수 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한 데 비해서는 네. 이제 못 미치는 성과고 또 당 안팎의 기대 수준으로 볼 때 네. 특히 당 지지율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최악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됐죠. 네. 그다음에 제1야당 분열돼서 저희가 졸지에 4당으로 밀린 네.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또 그 야권 연대가 안 네. 됨으로써 이제 지역 당선자가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 환경도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네. 이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런 점에서는 진전된 현상 유지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로 네네. 허약한 체력으로 저희가 이번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저희는 뭐 이제 앞으로 빨리 체력을 강화시키면 네. 이제 강화시켜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주류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은 진보 의제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고 경제 문제, 민생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를 하든가 뭔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전부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수가 있냐. 정치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그 저희가 14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분노가 위기일발 수준이더라고요. 여차하면 한 대 칠 수 있는 막 그런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다면 그 서구의 정치에 빗대면 그렇다면 우리도 스페인처럼 그리스처럼 이렇게 뭔가 진보 정당이 약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 문제인지 진보 정당의 문제인지 또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 이를테면 막 신선하다, 뭐 이런 참신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 평가도 있던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당이 반세기 만에 출연해서 네, 이제 많은 기대를 이제 그 모았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참신성도 많이 잃고 또 좋지 않은 모습에 실망도 크게 했고 이제 그 진보 정치가 바닥을 쳐서 네, 이제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쳐서 다시 몸을 추스려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이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는 네, 실망을 주었던 진보 정치의 모습
그리고 아직 소수당으로서 네. 당면한 현실을 크게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뭐 정책제일민생정당과 관련해서 네네.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반세기 만에 합법정당으로 등장을 해서 네. 우리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 시대 정신을 해결해야 될 정치권의 책무, 아젠다 이것을 선도해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그 정책 완판녀라는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 이제 문제는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 공약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민주화 복지. 근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네. 그렇게 정치권에서 통일된 시대 정신을 외쳤지만은 달라진 상황이 없죠. 더 심각해지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상위 10% 하위 10%그 격차가 OECD 평균 5배에서 7배인데 우리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거는 그 포장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신뢰 정치가 이제 앞으로 핵심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네. 얼마만큼 언행이 일치되는가,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네. 또 믿을 만한 정당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의 가장 큰 그 단원 저 단어는 신뢰다. 신뢰. 예, 신뢰. 네. 정치 언어는 신뢰가 될 거다. 뭐 소통이니 뭐 협치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건 뭐 정치에서 기본이죠. 네. 그 이제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로서 그러니까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는데 그냥 소통을 하면 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퍼플리즘 정치, 또 용두사미 정치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이 이제 야당 심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네.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책제일민생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정책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그 실현하는 데는 뭐 정치권의 그 무슨 논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 추진 주체 세력을 저는 잘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당이 경제민주화 주체 세력들을 잘 조직하고 또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럴 때 정의당이 경제민주화 원조 정당으로서 신뢰를 모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지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네. 정책 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뭐 일당 이당들이 네. 그 많은 정책 예산, 정책 자원을 가지고 뭐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이해 당사자들, 주체의 힘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 있게 끝까지 해서 결국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를 참 외롭게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도 네. 열심히 했고 둘이서 그걸 했는데 이제 결국은 다 외면했지만은 집요하게 네. 일관성을 갖고 끝까지 그 국민들에게 절박한 문제고 또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준 사안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 제가 삼성 백혈병 문제도 7년 동안
일관성을 갖고 해서 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처럼 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집착을 하다시피 한 이유는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 규모나 또 그 피해자들의 참담한 그 현실을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 화학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맞아요. 있어요. 예. 뭐 좀 한동안은 자동차 안에 방향제 하나씩 다 놓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방향제, 탈취제, 뭐 또 뭐 너무 많죠. 곰팡이 제거제, 뭐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또 기업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일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요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앞으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또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들 쭉 보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면서 신뢰도 원칙도 다 떠났는데 보니까 소통도 안 하더라 해서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심상정 대표님 말씀처럼 신뢰, 원칙, 그다음에 끈질기게 국민 편에서 함께 싸우는 노력, 성실함 이런 정치, 책임지는 정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른 아침인데 많은 분 저희가 원래 9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생방송은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표님 일정 때문에 저희가 1시간 땡겨서 8시에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노광훈님께서 하루도 못 쉬다니 유유. 이제 곧 쉬러 갈 거예요. 네, 곧 쉬러 가신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지금 참고로 부천에서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독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1시 넘었네요. 이런 의견 있었고요. 와, 심 누나다, 이쁘시다. 김지환님께서 이쁘시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정의당이 옳은 일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진짜 야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의당 이슈가 있을 때 더민주와 다른 한 발 더 진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보여주세요. 에릭 D라는 분께서 제가 좋아하는 신불리 나오셨네. 하하하 이렇게. 심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당, 녹색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재정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최인경님께서요. 힘내세요 하트 3개 보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한 역할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가 곧 개원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가 노심초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그분은 정말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밝혔는데 이 6명이 해낼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물론 이제 원내에서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당을 이끄시는 대표로서 전략적으로 좀 6명이 한 1인당 몇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제 3당에서 4당으로 네.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그 총선 결과가 네.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다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정당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의당도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전략으로 또 우리 또 노회찬 네. 대표가 워낙에 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내 정치도 뭐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민주화 원조 정당으로서 민생을 선도하는 강한 예인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정치권 내에서 여러 절박한 민생 현안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는가 하는 것이 각 정당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올바르고 또 가장 적극적인 네.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예인선이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야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 야당 속의 야당이 선명 야당이 되겠다. 아까 어떤 분도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사실 일여 다야 구도에서 저 이제 좀 숨통 좀 트이겠다. 또 민생도 좀 뭐 진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처럼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3당의 가장 3당의 그 정치를 지배하는 그 정치적인 화두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네. 중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지 않겠냐.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예, 지난 이미 선거 뭐, 때부터.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가 보이신 모습이나 또 안철수 대표 여러 입장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그 뭐 보수연합과 같은 이런 그 정책 결정들이 네.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그 야당 속의 야당으로서 아주 선명한 네. 그런 입장을 치열하게 그 원내 정치를 함으로써 야당들을 견인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당 대표로서 책무가 큰 건데 네. 뭐 당면한 이런 뭐 6석의 실천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강한 체력을 갖고 또 유능한 그런 정당으로서 발돋움해서 대한 정당으로서 그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민생 정책 제일 민생 정당, 네. 선명한 야당 속의 야당, 그 다음에 대한진보 정당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보수연합과 같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그런 기운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일 먼저 정당 가운데 제일 먼저 원내대표가 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상임위나 국회의장과 결정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의장도 새누리당과 협의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연합정부론을 꺼내면서 새누리당과도 연합정부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민의당이 3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 보수 연합 예컨대 뭐 과거에 DJP 연합을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네.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수장 자리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나눠 먹기로 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9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된 그 이유가 네.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휘둘렸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장 자리를 대통령하고 흥정하려고 뭐 그게 어떤 의도든 간에 네. 그런 모습은 입법부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당시에. 예. 네.
그 아무리 뭐 구선 정치 구단이라고 네. 하시더라도 네. 이게 좀 잠시 그 맥락을 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은 개혁적 보수 포지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혁적 보수 포지션. 네네 예. 원래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예. 그 중도 정당 만들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개혁적 보수의 포지션을 추구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새누리당의 그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지금처럼 친박 중심의 네. 극단적인 정치를 계속 해간다면 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중도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보수 노선이 네. 득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새누리당 내에서 네. 건전하고 개혁적인 그런 보수 세력이 중심을 잡으면 안철수 대표의 포지션은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다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유승민 또 누굽니까 윤상현 두 사람의 그 복귀 문제에 대해서 원 합의 이전에는 받아들일 뜻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은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함께 연대해서 예컨대 내년 대선 준비하는 구도로 간다면 그때부터 국민의당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새누리당하고 연대를 네. 그 공식화해서 뭘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호남이 지금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네. 호남의 보수화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 새누리당과의 공식 연대에 네. 대해서는 뭐 호남 민심과의 조율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쉽지 않으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선거 구도는 지금 예단하기가 좀 이르다. 예. 지금 다당 구도에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있죠. 과거의 네. 공식 가지고 적용하기가 그런 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포지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할 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개혁적인 네. 그 지지 세력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중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볼 때 네. 그 많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굉장히 네. 그 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책 노선상으로 중도라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워낙에 새누리당이 네. 어떤 수구적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그런 행태의 측면에서 수구적인 행태가 아니라 좀 더 개혁적이고 네. 건강한 그런 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네. 보수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유승민 네. 대표가 또 퇴출되고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어디 마음 둘 데 없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에 일정하게 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 네. 어떤 중도는 쉽지 않다. 특히 민생 경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 아마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야권 공조가 네. 이제 그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야권 공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네. 포지션으로는 이제 중도 또는 개혁 보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서 이제 상당한 그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도 그 중요하게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정치가 아주 그 20대 국회 초반부터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좋잖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문제. 대선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그 혼란만 가중되고 정책은 실현되는 게 없고 이렇게 될까봐 그런 걱정이 좀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서 네. 전부 뭐 아주 초박빙 네, 맞아요. 승부처로 보고 특히 야권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제가 선거 끝나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선거 끝나고 분석이 우리 친정에 네. 어버이날 갔더니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TV도 볼 시간이 없었지만 예. 어느 종편인가를 보니까 네. 심상정 노회찬이 살아올 것인가 아닌가를 OX 퀴즈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유심히 보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는데 노회찬은 살아온다고 다 4명이 다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네. 심상정은 그중에 한 사람만 동그라미를 들고 나머지는 다 X를 쳤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노회찬 그 후보는 단일화가 됐고 예. 여기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특히 특히 방송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믿질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드렸는데. 예측이 다 틀렸기 근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구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 가니까 자네 때문에 평생에 처음 야당을 찍어봤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당도 그 과거에 뭐 일당 이당 이제 관성적으로 찍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지만은 네. 사람 보고 찍고 또 실제로 네. 성적표 보고 찍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제 바뀌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대선은 워낙에 큰 게임이기 때문에 또 뭐 교체가 돼야 또 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네.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고 좋은 정치는 좋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 그 후보라 하더라도 개인이 네. 그 대통령직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셔야 될 일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더 유능하고 네. 더 책임 있는 정부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정당이고 그래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고 네. 또 그 정당의 집권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중심에 놓고 보시면 이제 어떤 정당의 자체 능력 갖고 안 되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네. 하는 그런 다양한 상상력을 아마 그 발휘해 주신다면 아마 뭐 이번 대선도 참 의미 있는 대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관되는 질문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연합정부 2.0을 네. 제안한 바 있으세요. 그래서 총선부터 대선까지 그 하나로 같이 정책도 세우고 후보 문제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섀도우 캐비넷까지 같이 하면서 대선을 좀 준비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폐기된 겁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저희는 이제 뭐 대선 문제는 일단 네. 좀 당을 정비하고 당 체제를 혁신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논의를 좀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제가 그런 그 연합정부 2.0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네. 첫째로 이제 양당 체제 갖고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양당 체제 갖고 안 된다는 또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원적인 정당 체제 하에서 네.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네. 새로운 연합 정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인위적인 후보와 후보 간의 단일화, 네. 또 이기기만을 위한 단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을 위한 그 연대가 아니고 그 정치인이나 뭐 그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연대다 이런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립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네. 그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진적인 연합정치 모델을 그 제시하는 것이 다당 체제 하에서 네. 책임 있는 그런 그 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뭐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 뒷받침을 위해서 네. 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저희가 발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합정부 2.0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 가장 노선. 그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네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결선 투표제, 뭐 결선 투표제는 저희가 일관되게 네. 제안해 왔던 것이고 네. 또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제가 대표 발의를 네, 네, 한 바도 네.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정치권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은 점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제도적인 제도에 의거한 네. 연합 정치가 아니고 정당 간의 그 연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점들을 어떻게 구체화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건 검토를 해야 되고 네. 특히나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의견을 나눈 네. 이제 각 정당의 노선, 네. 노선. 네, 그 다음에 대선 전략 네.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좀 정립이 되어야 그 토대 위에 그 연합정치 문제는 그러니까 연립정부 문제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연합정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연합정부론이 지금 정치권 안에 있다. 근데 어떤 연합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세할 것인가도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당제 하에서는 네. 그 연합 정치 그 뭐 협치니 무슨 뭐 연대니 네. 뭐 소통이 이런 것보다 네. 어떻게 다수민주주의를 실현해 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적어도 양당 체제 극복을 그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대안으로서 네. 그 결선 투표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네. 그 연합정부 구성을 모델로 제시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네. 다당 체제 하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할 건가 하는 연합 정치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뭐 일환으로 이제 거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네. 안철수 대표의 입에서 네. 정식화된 의견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연합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19대 국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도 열리지도 않고 쟁점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과 관련된 노동개혁, 뭐 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어버이 연합 게이트도 그리고 또 이제 법조 비리 문제도 뭐 심각한 현안은 많은데 19대 국회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를 발표하셨어요. 어제 바로 19대 국회에서 꼭 이거는 해야 된다 발표를 하셨는데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 이제 지금 할 일 뒤로 미루면서 뭐 뒤에서 잘 하겠지.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그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조 변화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일당이니까 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고 20대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 국회니까 네. 뭐 좀 힘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총선을 통해서 네. 이제 민심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적어도 총선을 통해서 제1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는 야당들이 그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밀린 숙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19대 때 안 되더라도 20대 국회 때 그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질에 모든 걸 다 20대 국회로 넘기는 이런 태도에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타임 스케줄은 국민들의 그 절박성에 타임 스케줄을 맞춰야지. 네. 예? 정치인들의 자기 주관적인 그런 일정에 맞추니까 네. 그게 벌써 국민들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네. 그런데 어제도 환노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청문회 좋다 하자 새누리당이 이야기했지만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니까 그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지금까지 검찰이 몇 년을 끌으면서 네. 정부에서 나오는 근거 수준만큼만 지금 진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청문회가 빨리 돼야 돼요. 그 청문회 하는데 무슨 뭐 일주일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봐야 하루 이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노위는 그동안에 이 사안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장 전문성도 소집을 해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오히려 20대 국회 가면은 새로운 의원들이 다시 공부해야 되고 네. 그게 또 좀 시쳇말로 짬밥수를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시간 다 가고 저는 그건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안도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빨리 청문회를 하고 법안을 만들고 지금 보름이라는 기간은 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국회에서 뭐 하루 저녁에도 몇백 건씩도 처리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19대 내내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됐지만 왜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까, 도대체? 그건 이제 그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다. 그래서 뭐 관료들의 특성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 철칙이 그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결국은 기업을 대변하는 기업 측을 주로 대변하는 그 입장에 서다 보니까 안 된 건데 새누리당은 거기도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들 투표로 뽑힌 분들인데 왜 국회에만 가면 기업 대변을 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아시고 이번에 평가를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더 미룰 이유도 없고 아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새누리당이 왜 대통령 말씀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좀 빨리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절박한 게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말로 지금 특조위 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미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여소야대라도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누리과정 문제도 있어요. 누리과정 문제는 제가 이번에 안 넣은 이유는 그게 어떤 지금 법 개정도 법 개정이지만은 정치적인 해법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에는 제가 넣질 않았는데 아마 주중에 시도교육감들과 야당 대표들 간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 지나치게 역주행한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의지 표명을 해줘야 된다.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그게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안부 굴욕 협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개성공단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정책 영역이라서 제가 빼놨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대 과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월호 문제하고 가습기 문제 가장 핵심적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두 가지 19대 국회의 네. 가장 큰 민생 현안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역주행 네. 국정교과서 문제 또 뭡니까 위안부 문제 예,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야당이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든지 해서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네.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19대 국회까지는 여대 야소기 때문에 네. 관철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국민들의 바람은 네. 이런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온통 지금 뭐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고 국회의장도 뭐 선출해야 되는데 네. 온통 지금 신경이 다 거기가 있고 네. 민생 현안이나 이런 시급한 현안은 전부 립서비스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타깝죠. 낙선하신 분들은 그냥 안 나오시나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정치인의 도리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상임위 소집되고 하면 다 네. 나오실 거예요. 우리 네. 한노희도 어제 나오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빨리 진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조정 문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슨 그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교육 훈련 받을 때 46,000원인가요? 한 1인 개인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의 교육 훈련 비용을 대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걸로 과연 실업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 벌써 이제 어제 현대중공업도 3,000명 해고 감원서를 내놨고 울산, 통영, 거제 이 지역에 무려 2만 명 해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우조선소 중심으로 해서 조선소에 벌써 한 2만 5천 명 이미 퇴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네. 그리고 이제 그 3천 명 이야기하는 건 정규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규직. 하청하고. 예. 그래서 뭐 이건 좀 복잡한데 네. 그 조선소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세게 밀고 갔어요. 네. 그 해양 플랜트 사업에 필요한 그 말하자면 일용직 그 물량팀이라고 하는데 네. 대대적으로 고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이 이미 퇴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청이 있고 네. 원청이 있는 그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가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를 할 때 네. 그 어떤 선제적인 실업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네. 정부가 책임 있는 실업 대책을 포함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 있는 그 당정청이 아니라 네. 여야청 네. 청 관계를 만들어서 네. 그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 제기만 그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제기하면 오히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그린라이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거의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 말씀하신 이후에 뭐 말로만 몇 마디 나온 거 이외에 어떤 책임 있는 구조조정 그 대책 후속 대책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당에서도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면 이제 정리해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저 공적자금 조성하면은 기업의 부실 채권 사주는 네.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인식은. 근데 구조조정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고용을 그 유지하고 또 저 실업을 최소화하고 또 실업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는 이것이
중심 구조조정의 중심 의제가 돼야 되고 대책이 돼야 된다. 유럽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 스웨덴 모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또 스웨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참모들이 진짜 네. 크게 불충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모들이 불충하고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강한 재정, 음. 강한 사회 보장이거든요. 예. 핵심이. 예. 예. 근데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원내대표를 자른 분이 예? 그런 분한테 스웨덴 모델 말씀하라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그거는 뭐 여권에서 껄핏하면은 유럽에 네. 뭐 헤르츠 개혁이니 뭐 여러 그 모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함부로 하시니까 어? 가당치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예. 참모들이 말씀하실 저 말씀 자료 써 드릴 때 네. 대통령의 주장이나 노선에 부합하는 사례를 들어야지 정반대의 사례를 자꾸만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면은 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대통령이 너무 모르고 말씀하신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대통령이 점들은 너무 무식한 건가요? 아직 뭐 참모들이 그렇게 예. 잘못 보필을 하는 잘못 거죠. 보필하고 예. 있다. 예.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노동자들 네. 또 양대 노총하고 지금 간담회를 쭉 하면서 네. 가장 그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만간에 이제 입장 표명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양당 양야당 양야당 예. 대표들도 만나서 네. 야권에서 말을 꺼낸 이상 네. 야권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조선 해운 뭐 이쪽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엄청 지어대고 있는데 이게 건설 회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 부실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결국 지금 그 책임져야 될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전부 빚더미이어서 결국에는 일단 한국은행한테 돈을 찍으라.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했다가 그 말 자체가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무슨 그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용어를 좀 들이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네. 구조조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손을 내밀 네. 때는 예. 그럴 때는 명확히 명세서를 내놔야 돼요. 어디다 쓸 돈인지. 어디다 쓸 돈?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부실채권 사주는 데 다 쓸 건지 네. 아니면 실업 대책에 대해서 그 얼마를 쓸 건지 이런 걸 네. 내놔야 됩니다. 국민에게 돈 달라고 하면서 그 명세서 안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그 산업은행이 그 모든 그 부실을 떠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네. 지원하다 보니까 네. 국책은행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국책은행도 그렇죠. 산업은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투자하라 대출하겠다 이 씨름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책임 못 지니까. 예. 그래서 우선 구조조정 그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 현재 예상되는 정도의 1차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왜 정부가 추경 얘기를 안 하냐? 네. 그렇게 하면 바로 증세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IMF 때 구조조정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고통 분담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네.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 우리 국민들이 큰 불신을 갖고 있어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건재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통 분담이 아니라 전담이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뭐 작지만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다당제 하에서 새누리당은 뭐 기업 편드는 정당이다
라고 차치한다 하더라도 야 3당이 협력하는 모델,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경쟁과 수싸움만 치열하죠. 경쟁과 수싸움만 예, 치열하고 예. 지금까지 사실은 네. 19대 국회 때도 야당 간에 그때는 뭐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었는데 협력이 가능했던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국정교과서 문제. 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먼저 제안을 그러니까 해서 그때도 심 대표님께서 네, 먼저 제안하셨죠. 성사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번에 이런 그 구조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은 이제 야당을 이제 평가 하겠다. 시험대에 올려놓은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새로 당선되신 분들 이제 큰 각오를 갖고 들어오시겠지만은 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지역 활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심판 분위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채울 것인가, 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야당 의원들이 본인들의 실력보다 더 많은 평가 점수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야당이어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충실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3당 협력 모델, 상시적인 모델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할 텐데 이제 지금 3당 교섭단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교섭단체 구조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 민생과 민주주의가 많이 네. 위축되고 후퇴된 점을 감안한다면은 네. 국민적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야당 간의 정책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좀 더 그 대여 협상력도 높이고 네. 정부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저희도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네. 야권 공조가 소수당이 주도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건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특히 제 1당이 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민생이 많이 걸려 있는 20대 국회인데요. 이제 3선 의원이 되셨어요. 진보정당 3선 의원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진보정당이 배지를 달고 3선에 성공한 유일한 의원이신 제가 여성 의원. 어쩌다 보니까 수도권 예. 최다 득표자가 됐어요. 수도권 최다 득표자.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가 아마 가장 큰 지역구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앞두고 네. 한 그 선거구 획정. 개편. 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게리맨더링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많은 표를 얻는데 도움은 됐습니다. 하여튼 3선 제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심상정이나 노회찬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네. 대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정당은 더 노력해라 이런 격려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네. 당선시켜 주신 것은 이제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네.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특히 당 대표로서 네. 정의당을 잘 키워서 새로운 대한 정치 체제의 네. 중심축으로 세우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안철수 대표는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얘기가 맞죠. 근데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정당이야.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모습을 갖추고 또 내용을 갖추고 그래서 그 권력과 또 국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네.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저는 어차피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의당을 잘 키워가는 것이 중심이 될 테고 우리 이제 초선 의원들을 특별히 이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래요. 초선 이미 의원들. 주목하고 계시지만은 초사. 우리 초사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임위를 정하면서도 네. 가장 중요한 민생 분야에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또 정무위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정무위 쪽으로 갈 생각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국방 분야 또 우리 김종대 단장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쫄았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특히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나 정당도 잘 개혁이 되지만 언론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제가 최선 당선자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미방위에 들어가서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역할을 잘 하실 걸로 봅니다. 민주 그 언론 시민 개혁연대에서 네.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네. 한 20년 하신 분이니까 아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민생과 또 외교안보 그리고 언론 개혁 이런 걸 통해서 뭐 6석 작은 의석이지만은 네. 민생 그 정치 시대를 여는데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니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갑자기 호출하셔가지고 저도 네. 너무 오래간만에. 저 약 지금 좋은 62분 시간 13초 흐르고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알토란 같은 얘기를 들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희 청취자들께서 또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역시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에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특히 6명의 저는 왠지 똘똘이 스머프들이 생각이 나요. 작지만 이게 똘똘하게 그 큰 덩치 큰 이런 뭐 저기 뭐야 저 동물들을 이렇게 좀 리드하면서 이끌고 이런 국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저는 이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상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정의당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아무리 뭐 좀 힘들더라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가치 중심 네.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게 이제 정체성을 좀 또렷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정당이.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반대도 뭐 필요하면 세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용두사미 정치하지 않고 뭐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그 과제라 하더라도 네. 일관되게 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아주 소중하게 지켜갈 원칙으로 제가 그 당선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네. 카라멜 마끼아또님께서 비 오는 아침입니다. 인천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비가 내리던데. 네, 서울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방송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역시 그 신불리는 국회에서 사자오 하실 때 시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에서도 정의당에서 목소리 높여주시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십시오. 정치인 자녀 중에도 신불리 아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생겼나 봐요. 네, 아까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옥시 문제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세월호부터 제발 좀 먼저 힘쓰셔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수술해 주세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사법 수술하고 언론 수술하고 재벌을 수술하라 이런 의견. 김종대를 끼워주세요. 국방비리 제대로 밝혀주시기 이미 바랍니다. 충분히 커 있는데 뭘 더 커. 그러니까요. 6명이 일당백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오른쪽으로 더 이상 못 가도록 견인 좀 해주세요. 정말 신뢰도 원칙도 떠나고 소통도 안 하는 박근혜. 진짜 이런 의견들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촉촉히 비오는 아침 정말 염색할 시간도 없으시대요.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염색조차 못하고 저희 팟짱 나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얀 머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니요, 나왔습니까? 하얀 머리 안 나. 최대한 가려주세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가끔 출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정책 설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